붓 한 자루로 우주를 품은 거인 추사 김정희. 제주도의 거친 바람이 초가지붕을 흔들던 어느 날 밤, 56살의 한 노인이 좁은 방구석에서 붓을 들었다. 그의 손은 떨렸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양에서 누리던 영화가 꿈만 같았고 아내의 부음은 가슴을 도려냈으며 친구들의 배신은 뼈를 깎았다. 하지만 그는 붓을 놓지 않았다. 아니, 놓을 수 없었다. 붓만이 그를 미치지 않게 지켜주는 유일한 끈이었으니까. 그의 이름은 김정희 호는 추사. 조선이 낳은 마지막 거장이자 가장 비극적인 천재였다. 일장 황금빛 요람에서 태어난 아이. 1786년 늦가을 충청남도 예산의 화려한 저택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김정희, 그의 탄생은 처음부터 특별했다. 증조부 김한신은 영조 대왕의 사위였고 조부 김희주는 정승을 지냈으며 양아버지 김노경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조선 지배계급의 정점에 올라 있었다. 어린 김정희는 총명했다. 3살에 천자문을 깨쳤고 5살에 사서를 읽었다. 하지만 그를 진짜 천재로 만든 것은 타고난 머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는 호기심이었다. 왜 하늘은 파랗습니까? 왜 붓은 검은 글씨를 쓰나요? 왜 중국과 조선의 글씨체가 다릅니까?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어린 김정희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더 큰 스승이 필요했다. 운명적인 만남은 10살 무렵 찾아왔다. 실학의 대가 박제가가 김정희의 집을 찾았을 때였다. 박제가는 서울 출신이라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도 높은 벼슬을 할 수 없었다. 조선의 신분제도는 냉혹했다. 하지만 어린 김정희는 달랐다. 선생님, 제게 세상을 가르쳐 주십시오. 10살짜리 아이가 40이 넘은 서울 학자에게 무릎을 꿇었다. 명문가의 자제가 신분이 낮은 선비를 스승으로 모신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이었다. 김정희의 아버지도 처음엔 반대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그 눈에는 신분이나 체면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향한 갈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박제가는 엄격한 스승이었다. 그는 제자에게 단순히 사서 삼경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주었다. 정희야, 조선은 좁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라. 청나라를 보거라. 그들은 지금 고증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세상을 뒤집고 있다. 고증학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문헌만 믿지 말고 실물을 보고 추측하지 말고 증명하고 옛것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는 학문이다. 이것이 진짜 실사굿이다. 어린 김정희는 가슴이 뛰었다. 그는 몰랐다. 이 가르침이 훗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1809년 겨울,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아버지 김노경이 동지부사로 청나라 영경 베이징에 가게 되었고 24살의 김정희도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된 것이다. 한양에서 영경까지는 2달이 넘는 여정이었다. 눈보라를 뚫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고 험한 산맥을 넘어야 했다. 하지만 김정희는 피곤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설렘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마침내 자신이 우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영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한양의 10배는 되어 보이는 도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상인들, 서양의 과학기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책들. 김정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조선에서 온 김정희 선비가 이곳에 있다던데 어디 좀 봅시다. 77살의 노학자 완원이 24살의 청년을 불렀다. 완원은 당대 중국 최고의 학자였다. 그의 집에는 10만 권이 넘는 책이 있었고 그가 수집한 금성문 탁본만 수천 점이었다. 그는 중국 황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물이었다. 해동의 선비가 어떤 학문을 했는지 들어보고 싶소. 김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연구한 서예와 금석학 이야기를 꺼냈다. 완원은 가만히 듣더니 갑자기 무릎을 쳤다. 놀랍소. 그대의 나이에 이런 안목을 가진 사람은 중국에도 드물어. 그대는 해동의 제일 까는 선비여. 완원은 김정희에게 완당이라는 호를 내렸다. 자신의 성씨 완자를 넣어준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명예였다. 스승이 제자를 자신과 같은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었다. 김정희는 영경에서 넉 달을 머물렀다. 그 넉 달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는 완원과 옹방강 같은 대학자들에게서 최신 고증학을 배웠고 수천 권의 책을 읽었으며 수백 점의 탁본을 연구했다. 그는 돌아갈 때 무려 3천여 권의 책을 가지고 왔다. 조선으로 돌아가도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시오. 그대는 이미 바다를 보았으니 이제 하늘을 봐야 하오. 완원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김정희는 다짐했다.
조선 학문의 지평을 바꾸겠다고. 이장 한 손에는 붓, 한 손에는 망치. 귀국한 김정희는 승승장구했다. 그의 재능과 가문 배경은 완벽한 조합이었다. 26에 문과에 급제했고 30에는 규장각 관리가 되었으며 40에는 병조 참판과 성균관 대사성을 지냈다. 조선시대 관료로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김정희는 권력에 관심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권력보다 학문이 더 재미있었다. 낮에는 임금을 모시고 국정을 논의했지만 밤이 되면 서재로 돌아가 책을 읽고 글씨를 쓰고 탁본을 연구했다. 날이 건강을 챙기셔야지요. 어젯밤에도 밤새 글을 쓰셨다면서요? 글씨를 쓰면 피곤이 풀리네. 권력 다툼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 김정희는 진심이었다. 그는 벼슬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 벼슬은 학문을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높은 지위 덕분에 귀한 책을 구할 수 있었고 전국의 명사들과 교류할 수 있었으며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1816년 30살의 김정희는 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북한산 비봉에 있는 비석의 정체를 밝힌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 비석을 무학대사비라고 불렀다. 조선 초 무학대사가 세운 것이라는 전설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정희는 의심했다. 이상하다. 글자 모양이 조선 초기 양식이 아니야. 훨씬 오래된 것 같은데. 그는 직접 북한산을 올랐다. 험한 바위산을 기어오르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비석 앞에 섰다. 비석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다. 김정희는 물을 부어가며 이끼를 닦아내고 탁본을 떴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이건 진흥왕 순수비다. 비석에는 진흥태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신라 진흥왕이 영토를 순시하며 세운 비석이었던 것이다. 1200년 동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진실을 밝힌 순간이었다. 학계는 발칵 뒤집혔다. 어떤 학자들은 김정희의 주장을 의심했다. 문헌에 없는 비석을 어떻게 진흥왕비라고 단정할 수 있나. 하지만 김정희는 증거를 댔다. 글자 하나하나의 서체, 비석의 재질, 새김 방식, 문장의 형식까지 철저하게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실물을 보지 않고 문헌만 믿으면 진실을 놓칩니다. 이것이 실사구시입니다. 이 사건은 조선 학문사의 혁명이었다. 김정희는 단순한 서예가나 문인이 아니었다. 그는 과학자였고 탐정이었으며 혁명가였다. 선생님, 글씨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물으면 김정희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다. 하루에 만자씩 써라. 그걸 10년 하면 그때 다시 오너라. 하루 만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면 글씨 쓰는 걸 포기해라. 기술만으로 쓴 글씨는 죽은 글씨다. 김정희의 글씨 철학은 독특했다. 그는 손재주나 기술을 무시했다. 대신 문자양과 석권기를 강조했다. 글씨에서 문자의 향기가 나야 한다. 그리고 책의 기운이 배어 있어야 한다. 붓끝의 기교가 아니라 평생 쌓은 학문과 인품이 글씨에 배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산 글씨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다. 그럼 글씨를 잘 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하다. 나는 70평생 벼루 10개의 밑창을 뚫었고 붓 1000자루를 몽당 붓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책을 읽었다. 책을 읽지 않고 쓴 글씨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속이 텅 빈 껍데기일 뿐이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비어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만나는가. 진짜 깊이는 오랜 시간 쌓아온 내공에서 나온다. 김정희는 그것을 일찍 깨달았다. 1830년대 후반 김정희는 인생의 절정에 있었다.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로 인정받았고 전국의 선비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 몰려들었다. 그의 서재에는 수만 권의 책이 있었고 벽에는 수천 점의 탁본이 걸려 있었다. 그는 부자였고 유명했고 존경받았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은 위험했다. 나무가 크면 바람을 많이 맞는 법이다. 김정희의 집안은 안동 김씨였다. 당시 세도 정치를 장악한 것도 안동 김씨였다. 하지만 김정희는 정파 싸움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학문만 했고 진실만 말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해야지. 무슨 당파가 중요한가? 이 솔직함이 화를 불렀다. 정적들은 눈에 가시 같은 김정희를 제거할 기회를 노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왔다. 삼장 가시울타리 안의 폭풍. 1840년 54살의 김정희에게 청천벽력이 떨어졌다.
헌종이 즉위하면서 권력 구도가 바뀐 것이다. 새 임금의 외척 세력은 기존 권력을 숙청하기 시작했다. 김정희의 양아버지 김노경이 윤상도 옥사에 연루되었다는 죄목이 붙었다. 김정희를 제주도로 위리안치하라. 위리안치. 이것은 단순한 유배가 아니었다. 죄인을 좁은 집에 가두고 주위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는 극형이었다. 한양의 저택에서 하룻밤 사이에 제주도의 좁은 초가집으로, 수만 권의 책이 있던 서재에서 책 한 권 없는 빈방으로, 수십 명의 제자들이 우러러 보던 스승에서 감옥에 갇힌 죄인으로, 말을 타고 배를 타고 다시 걸어서 제주도에 도착하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다. 54살의 몸에는 혹독한 여정이었다. 김정희는 제주도 대정연의 작은 초가집에 갇혔다. 집 주위에는 정말로 가시나무 울타리가 둘러쳐졌다. 제주도의 겨울은 생각보다 추웠다. 거센 바람이 초가지붕을 들썩이게 했고 바닷바람에 섞인 소금기가 온몸을 쓰라리게 했다. 좁은 방에는 햇빛도 잘 들지 않았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고독이었다. 한양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제자들, 동료들, 벗들. 그들과 학문을 논하고 시를 짓고 서화를 감상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은 권력이 무서워 편지조차 보내지 않았다. 벗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다. 더 큰 비극은 유배 중에 찾아왔다. 1844년 아내 예한 이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정희는 통곡했다. 하지만 소리를 크게 낼 수도 없었다. 죄인이 슬퍼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58살의 노인은 밤새 눈물을 흘렸다. 세상의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권력도 명예도 학문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까지 모두 잃었다. 절망의 나락에서 김정희를 구한 것은 붓이었다. 그는 붓을 들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책도 제자도 벗도 가족도 없었다. 오직 붓만이 그와 함께 있었다. 김정희는 미친 듯이 글씨를 썼다. 아침부터 밤까지, 밤부터 새벽까지. 손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글씨를 쓰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 나는 70평생 벼루 10개를 미창냈고 붓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더 써야 한다. 더. 그는 제자 이상적에게 편지를 썼다. 이상적은 몇 안 되는 스승을 버리지 않은 제자였다. 그는 제주도까지는 못 오지만 편지를 보냈고 책을 구해 보내주었다. 유배 6년째 되던 해 이상적은 청나라에서 구한 귀한 책을 제주도로 보냈다. 그 책을 받아든 김정희는 울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렸을 때 한 사람이 자신을 기억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살 이유가 생겼다. 김정희는 이상적에게 답례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유배지에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붓을 들어 그림을 그렸다. 그것이 바로 국보 180호 세안도다.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 몇 그루의 나무, 작은 집 한 채.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처절한 감동이 숨어 있었다. 김정희는 그림 위에 글을 적었다. 세안 연후 지송백 지후조.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 이것은 공자의 말씀이었다. 하지만 김정희가 이 말을 쓸 때의 심정은 남달랐다. 그는 계속 썼다. 권세가 있을 때는 벗이 많지만 권세를 잃으면 벗도 사라진다. 하지만 진짜 벗은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소나무처럼 변하지 않는다. 상저가, 너는 내 인생의 겨울에도 시들지 않은 소나무다. 그림 속 나무들은 앙상했다. 잎은 거의 없었고 가지는 비틀렸다. 하지만 꿋꿋하게 서 있었다. 김정희 자신처럼, 그리고 이상적처럼. 이 그림은 후에 한국 미술사의 최고 걸작 중 하나가 되었다. 아름다운 그림이어서가 아니다. 한 인간의 절망과 감동, 고독과 우정이 붓 끝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김정희의 글씨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양에서 쓴 글씨는 힘이 넘쳤다. 강했고 날카로웠고 기교가 뛰어났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쓴 글씨는 달랐다. 더 단순해졌고 더 담백해졌고 더 깊어졌다. 제자들도 변화를 눈치챘다. 스승님의 글씨가 예전과 다릅니다. 무언가 비운 것 같습니다. 김정희는 웃었다.
유배지에서 김정희는 진짜 예술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화려함이 아니라 진솔함,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 재주가 아니라 진심. 고통이 그를 더 깊은 예술가로 만들고 있었다. 사장 두 번째 시련과 대자유. 1848년 9년 만에 제주도 유배가 풀렸다. 63살이었다. 김정희는 한양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놀랐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굽었으며 걸음걸이는 느렸다. 화려했던 청년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이듬해 1849년 또다시 유배령이 떨어졌다. 이번에는 함경도 북청이었다. 64살의 몸으로 다시 길을 떠나야 했다. 제주도보다는 짧은 1년이었지만 늙은 몸에는 고역이었다. 하지만 김정희는 의연했다. 북청에서 김정희는 더욱 깊은 명상에 잠겼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명예는 무엇이고 권력은 무엇인가? 내가 평생 쌓아온 것들은 모두 허상이었던가? 1년 후 풀려났을 때 김정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과천의 작은 집에 자리를 잡았다. 이제 권력에서 멀어지고 싶다. 조용히 글이나 쓰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겠다. 과천 집은 초라했다. 한양의 저택과 비교하면 창고만도 못했다. 하지만 김정희는 행복했다. 작은 마당에 난초 몇 포기를 심고 서재에 몇 권의 책을 두고 범 몇 명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선생님, 예전처럼 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자가 물으면 김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집이 크면 관리할 게 많아지고 재산이 많으면 걱정이 많아진다. 나는 이제 충분히 가졌다. 작은 집 몇 권의 책, 그리고 너희 같은 제자들이 있으니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 유배 생활을 겪은 후 김정희의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는 수만 권의 책을 소유하는 것이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한 권을 제대로 읽는 것이 더 중요했다. 예전에는 전국의 명사들과 교류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진정한 법과 차를 마시는 것이 더 행복했다. 김정희는 말년에 대련 하나를 썼다. 그것이 바로 대팽고해다. 대팽 두부 과강채 고해 부처 아녀손. 가장 좋은 반찬은 두부와 오이, 생강, 나물이고 가장 훌륭한 모임은 부부와 자식, 손자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 글귀를 보고 제자들은 놀랐다. 평생을 화려한 연회에 참석하고 산의 진미를 먹으며 권력자들과 어울렸던 스승이 이제는 두부와 나물이 최고의 음식이라고 말하다니. 선생님 진심이십니까? 김정희는 따뜻하게 웃었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귀한 음식이 많을수록, 먼 곳에 친구가 많을수록 행복한 줄 알았지. 하지만 제주도에서 깨달았다. 진짜 행복은 가까이 있는 것들이다. 매일 먹는 두부 한 모,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 소박한 일상.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 이 깨달음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었다. 세상의 정점을 경험하고 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였다. 김정희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보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말년에 김정희는 난초 그림에 집중했다. 그는 불이설란이라는 말을 남겼다. 난을 그리는 것과 참선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제자들이 물었다. 선생님, 난을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술을 버려라. 기술을 버리라니요? 기술로 그린 난은 난의 모양만 있을 뿐 난의 혼이 없다. 진짜 난을 그리려면 내가 난이 되어야 한다. 난의 고독을 느끼고 난의 고결함을 깨닫고 난의 향기를 몸으로 체험해야 한다. 그래야 난이 붓끝에서 살아 움직인다. 김정희의 난 그림은 독특했다. 사실적이지 않았다. 잎은 비틀렸고 꽃은 어설펐다. 하지만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운이 있었다. 보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고결하지만 외롭다.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피어난다. 나의 인생과 같다. 유배지에서 나는 난을 그리면서 위로받았다. 난도 외롭지만 나도 외로웠으니까. 1856년 10월 7일 71살의 김정희는 봉은사의 요청으로 현판을 하나 써주기로 했다. 판전이라는 두 글자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김정희가 쓴 글씨를 본 제자들은 당황했다. 그 글씨는 너무나 투박했다. 평생을 갈고 닦은 기교가 하나도 없었다. 선이 떨렸고 획이 어설펐고 마치 대여섯 살 아이가 처음 붓을 잡고 쓴 것 같았다. 스승님, 이 글씨는... 김정희는 웃었다. 서툴지? 70년을 글씨를 써왔는데 이제야 진짜 글씨를 쓰는 법을 알았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정희는 확신에 차 있었다. 평생을 잘 쓰려고 애썼다. 멋있게 쓰려고, 힘있게 쓰려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욕심이었다. 진짜 글씨는 욕심을 버렸을 때 나온다. 기교를 버리고 아집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쓸 때 비로소 글씨가 산다. 이것을 졸박의 미라고 한다. 서투르고 소박하지만 그 속에 진실이 있다. 꾸미지 않았기에 가장 아름답다. 억지로 멋을 부리지 않았기에 가장 멋있다. 판전을 쓰고 나흘 후인 10월 10일 김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고 떠난 것이다. 마치 자신의 죽음까지도 예술로 승화시킨 듯했다. 김정희의 가장 큰 유산은 예술 정신이다. 그는 예술을 단순한 기술이나 재주로 보지 않았다. 예술은 삶이고 철학이고 수행이었다. 문자양과 석권기라는 그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하다.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김정희는 묻는다. 당신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불이설란의 정신도 마찬가지다. 일과 삶을 분리하지 말라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 온 마음을 다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라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진짜 예술이,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졸박의 미는 현대인에게 더욱 절실한 메시지다. 꾸미지 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김정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김정희는 문자양과 석권기를 강조했다. 글씨에서 책의 향기가 나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글씨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 인생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스마트폰 화면인가? 타인의 시선인가? 물질적 욕망인가? 아니면 깊은 사색과 진지한 배움, 진실한 관계로 채워져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깊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의 내면은 얼마나 단단한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